러시아 해군 태평양, 일본해 및 오호츠크해에서 훈련 실시. 러시아 국영통신사 타스는 러시아 해군 태평양 함대가 6월 18일부터 10일 동안 태평양, 일본의 오호츠크해에서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훈련에는 약 40척의 선박과 지원선, 약 20대의 해군 항공기와 헬리콥터가 참여하며 TU-14EM3 장거리 대잠수함 항공기 IL-38 및 IL-38N 항공기 그리고 대잠수함 및 수색구조 헬리콥터가 포함됩니다. 지난주 러시아 해군의 한 함대는 쿠바로 가는 도중 대서양에서 장거리 공격 훈련을 실시했는데요. 이 함대는 러시아 북방 함대에 의해 배치되었으며 최신 함선인 야센급 핵추진 잠수함 카잔과 구축함 고르시코프 제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쿠바는 훈련에 참여한 러시아 함선 중 핵무기를 탑재한 함선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항구 방문은 쿠바 외무장관 브루노 로드리게스와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 간의 모스크바 회담과 일치합니다. 회담에서 로드리게스 장관은 나토의 러시아 국경 확장을 반대하며 이는 현재 유럽, 특히 모스크바와 키이우 간의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죠. 로드리게스 장관은 이 갈등에 대한 건설적이고 현실적인 외교적 해결책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 군대가 미국 근처, 특히 플로리다주 해안 근처에서 활동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에서 키이우 정부가 서방의 지원을 받아 모스크바와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펜타곤 부대변인 사브리나 싱은 기자들에게 우리는 당연히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만 이 훈련은 미국의 위협이 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쿠바에 도착한 4척의 러시아 해군 함선은 모두 러시아 북방 함대에 속해 있는데요. 노르웨이 국방연구소의 카타리나 기스 교수는 모스크바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북방 함대는 러시아 해군 중 가장 강력한 부대로 가장 능력 있는 전투함 몇 척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스 교수는 러시아가 이 함선을 배치한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완전히 수렁에 빠지거나 패배하지 않았다는 것을 국내에 선전하려는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나토가 핵무기와 관련된 긴장 고조시키고 있다고 경고. 크렘린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나토의 추가 핵무기 배치는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죠. 페스코프 대변인의 발언은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가 나토가 추가 핵무기 배치를 협상 중이며 이는 러시아와 중국에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후에 나왔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스톨텐베르그의 발언이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에서 핵무기의 위협이나 사용은 어떤 맥락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는 선언과 모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수십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제공하여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 세계를 핵대결의 벼랑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비엔나 국제기구에서 러시아 상임대표인 미하일 울리아노프는 미국의 핵 전략 변화에 대한 보고서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밝혔죠. 울리아노프 대표는 러시아가 워싱턴의 보고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그들의 교리 문서에 잠재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외무차관 세르게이 야브코프는 미국과 서방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이 모스크바로 하여금 핵교리에 몇 가지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브코프 차관은 국제 정세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으며 러시아의 핵 입장 변화는 배제할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나토 내 비합리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 러시아의 억제 핵문서를 현재의 요구에 맞게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명확히 제기했는데요. 이 발언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다시 한번 핵무기를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모스크바의 입장을 재확인한 직후에 나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처음으로 공격적인 핵 위협을 제기한 적이 없으며 현재의 상황은 그러한 극단적인 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핵전쟁이 발발하지 않기를 희망하며 그러한 갈등은 엄청난 인명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죠. 러시아 대통령은 유럽의 나토 국가들이 점점 더 공격적인 발언과 행동을 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핵 갈등이 발생할 경우 그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미국은 실제로 그들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타격 후 도주 전술 우크라이나 전장에서의 생존 열쇠
수십 년 동안 군사 전략가들은 포병이 전장의 왕이라고 만장일치로 동의해왔습니다. 이 무기는 상대방 포병 시스템의 반격 능력에 의해 위협받을 뿐입니다. 한쪽이 압도적인 포병 수와 합리적인 배치와 좋은 전략을 가지고 있다면 그쪽이 우위를 점할 것이죠. 20세기의 포병 시스템은 견인포와 자주포의 두 가지 주요 유형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시저와 같은 트럭 장착 포병 시스템의 등장은 두 가지 유형을 결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우크라이나 분쟁은 순항 미사일, 정밀 유도 무기, 특히 아이프가 포병의 균형 변화를 시험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포병은 여전히 전장에서 대체할 수 없는 무기이지만 현재는 배치 속도, 발사 능력 및 빠른 이동 능력이 생존의 열쇠가 될 것이죠. 이를 사격 후 이동 전술이라고 합니다. 디펜스1은 우크라이나의 경험, 즉 휘령 포병이 효과적임을 입증하면서 미군의 미래 포병 시스템 현대화 계획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미 육군 미래 사령부의 제임스 레이니 장군이 5월 상원 청문회에서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언급하며 몇몇 좋은 휘령 곡사포가 큰 효과를 발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견해는 미군이 자주식 트랙형 포병을 우선시했던 이전의 우선순위와는 대조적이죠. 2021년 스트라이커 여단을 지원하는 이동식 포병 시스템을 선택하는 경쟁에서 미군은 해외 휘령 포병 제안을 거부하고 자주식 M109 팔라딘을 선택했습니다. 레이니 장군은 미래의 전장에서는 포병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이동하여 탐지 및 파괴를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미국이 이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박격포의 범위와 작동 범위를 개선하고 확장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경험은 스웨덴의 FH-77BW L-52 아처, 프랑스의 시저, 우크라이나의 2S-22 보그다나와 같은 휘령 포병이 화력, 발사 속도, 정확성 및 사거리에서 트랙형 포병과 유리하게 경쟁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보그다나 생산을 월 10대까지 확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휘령 포병은 일반적으로 저렴하고 유지 보수가 쉽고 현대적인 가복 기술은 대부분의 트랙형 차량과 동등한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디펜스 뉴스는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과 독일도 우크라이나의 경험에 직접적인 결과로 휘령 포병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보고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이스라엘의 엘빅 시스템스의 애트모스 트럭 장착 곡사포 시스템을 제조하는 회사 대변인의 말을 인용하여 우크라이나 분쟁이 이동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휘령 자주포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애트모스와 같은 시스템은 몇 분 만에 자리에 들어가 여러 발을 발사하고 떠날 수 있죠. 러시아 블로거들은 모스크바 군대가 시저를 특히 반격 역할에서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사거리, 정확성, 기동성 및 민첩성이 뛰어나 우크라이나 무기를 식별하고 목표로 삼을 시간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아이프는 우크라이나 포병팀의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치 전에 숨기고 유연한 이동성과 빠른 이동 능력을 갖춘 점화점에서의 이동 능력이 생존의 열쇠입니다. 러시아 역시 자주식 트랙형 포병에 의존하는 것을 바꾸었으며 러시아 국영 무기 기업 로스텍은 렌의 휘령 포병 말발을 공개했는데요. 영국 울버햄튼 대학교 전쟁 연구 강사인 시퍼 존스에 따르면 휘령 포병은 처음에는 전술적이거나 교리적인 선택이 아닌 사용 가능한 무기였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우연한 전개일 수 있지만 아이프와 기타 스마트 무기로 지원되는 반포병의 전장에서 우크라이나의 사격 후 이동 포병 전술은 휘령 포병이 매우 적합한 새로운 곡사포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